2023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평가 문항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그림은 전구 AB가 연결되어 빛이 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C 같은 경우는 A 위에 연결된 전선 위의 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전선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연결되는 형태를 우리가 병렬구조라고 하죠. 병렬구조 반대는 직렬구조가 될 텐데, 직렬 같은 경우는 어떤 연결구조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연결구조를 우리가 직렬이라고 부르죠. 병렬과 연결의 큰 차이점 같은 경우는, 우리 병렬 같은 경우는 우리 전압이 각각 V로 따로 걸려서 총 2V의 전압이 걸리는데, 우리 직렬 같은 경우는 하나의 V의 전압이 한쪽으로 쭉 나뉘어져서 우리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AB 연결 방법은 직렬 연결이다. 아니죠. 병렬 연결 방법이 되겠죠. C에서 전선이 끊어지면 AB가 함께 꺼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C의 전선이 끊어졌다고 치더라도 B로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 B는 꺼지지 않겠네요. A는 꺼지겠지만 B는 정상 작동하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죠. AB 연결 방법은 멀티탭에 꽂혀 작동하는 전기 기구들 사이의 연결 방법이다. 우리 멀티탭이 대표적인 병렬 방식을 채택하고, 죄송해요. 다시. 멀티탭이 대표적인 병렬 방법의 연결 방식이고, 우리 생각해보면 멀티탭에다가 여러 개의 전자기기를 꽂아 놓았을 때, 예를 들어 컴퓨터와 TV를 멀티탭에 꽂아 놓다 치더라도 컴퓨터를 끈다고 TV가 같이 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기를 끄더라도 다른 기기가 정상 작동하게 만드는 형태가 병렬 구조일 것이고, 멀티탭에서 이런 병렬 방식을 채택을 한다.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림은 점 A에 가만히 놓으니까 정지가 되겠죠. 정지에 있는 이 물체가 곡면을 따라 높이가 가장 낮은 지점 B를 지나서 점 CD를 향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 근데 A와 D의 높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계속 읽어보시면 물체의 크기, 모든 마찰, 공기 저항이 모두 무시된다라고 되어 있죠. 뭐가 보존되죠? 그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역학적 에너지라 한다면 우리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의미를 하고, 위치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mgh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g는 중력 각도를 의미하고,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두 개의 합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가 되더라.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A가 정지해 있으니까 이때는 이 B를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만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높이가 내려옴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바뀔 것이고, B가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했으니 이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B를 통해서 C로, D로 향해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고, D에 도달했을 때는 다시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겠죠. 왜요? A 지점에 운동 에너지가 없는데 A와 D의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때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크기는 똑같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D에서도 운동 에너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을 것이다. 문제 볼까요? D에서 물체의 속력은 0이다. 운동 에너지가 0이다 보니까 2분의 1 mv 제곱도 0일 것이고, 우리 질량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V가 0이야겠죠. 그래서 V가 0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더라? 그렇죠. 보존되더라. 틀렸죠.
물체가 A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겠네요. 답이 3번. 자, 계속 볼게요. 그림은 질량이 같은 AB 물체를 접촉시킨 순간부터 AB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열평형 문제죠. 열평형 문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뭐가 이동한다? 그렇죠.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 언제까지?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T초까지 두 개의 온도가 변하다가 T초 이후로 AB의 온도가 동일해져서 열평형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열평형 공식은 중요한 포인트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잃은 에너지 양과 얻은 에너지 양이 똑같을 텐데 그 에너지 양은 이렇더라. M 곱하기 C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M은 질량, C는 물체의 비열, T는 온도 변화. 지금 두 물체가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M값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고 Q값도 동일하겠죠. 여기 일정한 것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M과 Q가 동일할 때 우리 온도 변화는 비열에 반비례한다. 그럼 보시면 지금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면 A의 온도 변화는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B의 온도 변화는 어떻죠? 그렇죠. 이만큼이 B의 온도 변화가 되겠네요. 누가 더 크죠? B의 온도 변화가 크죠. 그러면 B의 온도 변화, 이 온도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은 B의 비열이 어떻더라? 더 작더라. 비열 값을 비교하면은 A보다 B가 작다 라는 거 하나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0초부터 T초까지 A가 잃은 열량 Q는 B가 얻은 열량 Q와 동일하다. 얻은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T초 이후에 A와 B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A의 비열이 B의 비열보다 크다. 맞겠네요. 우리 답이 4번. 이 디귿 보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몰라 하니까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죠. 계속 볼게요. 자, 4번. 그림가는 용수철 저울에 매달린 추가 물의 절반 정도 잠긴 채 정지해 있는 모습. 완전히 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잠긴 채 정지해 있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좀 색깔을 잘못했는데 검은색으로 다시 할게요. 가 같은 경우는 우리 절반만 잠겨 있고 여기는 전체가 잠겨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우리 물에 잠겨 있다라는 것은 결국 부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력은 원래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를 해요. 근데 어떤 무게냐면 잠긴 무게. 근데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잠긴 부피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긴 부피라 한다면 다시 잠긴 깊이, 그 다음에 잠긴 표면적, 이 두 가지가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가 같은 경우는 절반만 잠겼기 때문에 나에 비해서 부력의 절반이 되겠죠. 나는 완전히 잠겼으니까 나의 절반, 가에 작용하는 부력은 나의 절반. 그 다음에 이 물체 지금 정지해 있기 때문에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합력,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 본다면 아랫방향으로 중력, 그 다음에 위의 방향으로 부력, 뿐만 아니라 용수철에 걸린 탄성력, 이 세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죠. 즉 정지해 있다는 것은 합력이 0이므로 두 개의 합은 중력과 같다. 그래서 힘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가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부력의 크기는 나가 훨씬 큰데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잖아요. 그렇죠? 물체의 질량이 바뀌지 않았으니 동일한 우리 물체이니, 그렇다는 것은 우리 탄성력의 크기는 반대로 가가 더 크겠죠.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보시면 나에서 가보다 크기가 큰 힘이래요. 즉 나가 더 큰 걸 고려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부력밖에 없겠죠. 그렇죠? 중력 크기 같을 것이고 탄성력의 크기는 가가 더 크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계속 볼게요. 빛의 삼원색. 이건 완전 암기형이고 뭐죠, 여러분? 그렇죠? RGB.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 게 빛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반대로 색은 모이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 밝아진다는 게 흰색에 가까워진다는 거고,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 검은색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암기형 문제이기 때문에 RGB 3개의 영역의 빛을 그려본다면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의 빛이 나올 것이고, 우리 초록색과 파란색의 색을 섞으면 청록색, 그쵸? 그 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자홍색이 나올 것이고, 세 개의 빛을 다 합치면 무슨 색? 그렇죠, 백색, 흰색이 나온다. 문제 볼까요? B는 빨간색이다. B 같은 경우 지금 노란색과 자홍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레드, 빨간색 맞겠네요. Q는 청록색이다. Q는 A와 C를 섞은 색이고, A는 우리 지금 그린 G가 될 것이고, 색깔을 별 써볼게요. C는 B, 블루가 되는데 우리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청록색 맞겠네요. C의 조명을 끈다면, 즉 우리 파란색의 조명을 끈다면 빨간색과 초록색밖에 남지 않을 것이고, 만들 수 있는 색깔이 노란색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P 위치, 원래 백색이 있던 부분에서 파란색이 빠져서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답이 5번. 자, 두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 출입에 관한 설명인 것이다. 우리가 발열과 흡열 반응을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열을 내보낸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 할 것이고,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주변의 온도가 어떻더라? 높아지더라. 온도가 상승하더라. 반대로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 흡열 반응이라 할 것이고,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내려가더라. 여기서 포인트가 반응하는 물질의 온도가 아니라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에 여러분 생각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발열 반응은 뭐가 있죠?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여기 지금 하나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땡땡함으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기억에 들어갈 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적으면 될 것이고, 우리 이렇게 반응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뭘 만들죠? 그쵸, 우리 휴대용 발열 도시락 이런 거 만드는 거죠. 산화칼슘을 밑에다 깔아놓은 다음에 물을 부으면 물이 끓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이런 휴대용 발열 도시락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밖에도 우리 발열 반응의 예시가 연소라던가 태우는 거, 우리 산소를 공급해서 태우는 과정을 연소라고 부르는데, 연소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산염기 중화 반응,
이런 것들 산성 물질과 유기성 물질이 만나서 우리 중성이 되는 과정을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 부를 것이고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 이거는 좀 꿀팁 하나인데 땡땡 암모늄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흡열 반응, 즉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가에 땡땡 암모늄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아 얘는 흡열 반응이어서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자세히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 여기 뒤에 읽어보시면 열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그럼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내려가겠죠. 자, 문제 볼게요. 가의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낮아진다. 맞죠?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기억으로 방출은 적절한 거 맞겠고 나의 반응을 통해서 발열 도시락을 만들 수 있다. 답 5번이 되겠네요. 자, 물질의 특성. 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보시면 우리가 가와 나에 대한 공통으로 이용된 물질의 특성을 고르라고 나와 있는데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뜨죠. 그래서 기름막의 흡착포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신선한 달걀은 소금물에 비해서 밀도가 높고 오래된 달걀은 반대로 밀도가 낮아서 오래된 달걀은 위로 뜨고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기 때문에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더라. 이건 결국 밀도에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고 나머지도 잠깐 설명을 들어보면은 비열은 물질 1g 온도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며 우리 비열이 크다는 건 뭐가 크다? 들어가야 할 에너지가 크다. 즉 온도 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용해도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물질이 녹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일단 해주시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쉽죠. 녹는 점 같은 경우는 우리 고체에서 액체,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온도를 의미하고 이 5개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더라.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8번 문제 봅시다. 원자 번호를 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원자 번호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이 리튬 이온, 양이온과 산화이온, 산소가 음이온 거, 음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리튬 이온이 플러스 1카라는 것은 양성자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한 개 더 많다. 이런 의미고 원래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은 걸 원자의 상태인데 거기서 전자가 하나 빠졌다라고 봐도 돼요. 리튬 이온은 리튬에서 전자가 하나 나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자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전자가 2개 있죠? 그럼 원래 전자 몇 개 있겠어요? 그쵸? 원래는 3개 있었겠죠? 리튬 원자일 때는. 산화이온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되는 건 전자가 2개 들어갔다. 그러면 원래 산소 원자는 중성이었는데 거기에 전자가 2개 들어가서 산화이온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보시면 원래 없던 게 들어왔던 걸 체크해보면 이 2개가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거다 라고 봐도 되겠죠. 문제 보니까 리튬 원자의 전자수 물어봤기 때문에 원래 있던 우리 전자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원래는 우리 3개 있었겠죠. 저렇게 그래서 3개가 있었을 것이고 산소 원자의 원자핵의 전해량을 물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쵸? 양성자 수인 거고 양성자 수는 원자 상태의 전자수와 똑같다. 이 산화이온의 전자는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 원자 상태의 전자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밖에서 2개 들어온 거 빼고 8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양성자 수도 8개 있었겠네요. 그래서 8개. 답 4번이 되겠죠. 자,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림 가 같은 경우는 물에 들어있는 유리가 한쪽 끝을 손으로 막았대요. 물이 안 떨어지게 막았고 나는 유리관을 손으로 감쌌을 때 물이 빠져나가더라. 손으로 감싼다는 것은 유리관의 온도를 높인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유리관 내부의 부피가 증가하였고 그 부피가 증가된 힘으로 즉 압력이 증가하였기
되기 싫어서 우리 물질이 밖으로 밀려나가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보일러 법칙과 셰르의 법칙 문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압력과 부피의 곱은 뭐에 비례한다? 온도. 여기서 온도는 원래 사실 절대 온도인데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아요.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인 거죠? 온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즉 T가, 여기 있는 T가 증가하다 보니까 부피가 증가한 거죠. 압력은 일정할 때.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 맞겠고, 안에 들어있는 우리 분자의 입자수 자체는 변함이 없죠. 우리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이네요. 제가 기체 반응의 법칙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정리를 해놨는데, 기체 반응의 법칙은 정리를 안 해놨네요. 여러분들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 화원에서, 특히 그냥 뭐 중화과학뿐만 아니라 화원, 그 다음에 통합과 과학 내용에도 꽤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신경 써서 공부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22학년도나 2021학년도 모의고사에다가도 질량 보존의 법칙 문제에다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두었으니 체크해 두시고 공부해 주세요. 우선 볼까요? 자, 기체 반응의 법칙 같은 경우는 기체 반응식에서, 여기서 기체 반응식을 한다는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그 기체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라는 법칙이고, 이게 말로 보면 조금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체 반응의 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걸 이해해 볼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 분자의 개수가 차지하는 부피는 모두 동일하다. 이 법칙을 쓰기 전에 이거는 기체 분자의 한 개의 크기는 무시된다 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수소 기체 3개가 차지하는 부피가 30ml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메탄가스 3개가 차지하는 부피는 몇일까라고 봤더니 똑같이 30ml인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수증기, 물 기체 분자 3개가 차지하는 부피를 측정해 봤더니 30ml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뭔가 머릿속으로 수소 분자나 메탄가스나 물 분자의 입자의 크기가 똑같은가? 그래서 개수가 똑같으니까 차지하는 부피가 똑같은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 수소 분자는 가장 작고 메탄가스 분자는 조금 더 커요. 물 분자는 산소 분자가 우리 탄소 분자보다 훨씬 더 크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가 3개의 분자의 크기는 달라요. 그럼 뭔가 3개의 분자의 크기가 다르니까
각 분자들 3개씩 모였을 때 차지하는 부피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가 뭐든 상관없이 개수가 똑같다면 동일한 부피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암모니아 기체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는 어떨까요? 그렇죠? 10ml가 되겠죠. 제가 임의로 정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피 값은 바뀔 수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한 분자가 차지하는 부피는 온도와 압력이 똑같다면 무조건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체 반응 법칙에서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는 조건이 무조건 주어질 거고,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 이유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온도와 압력이 똑같을 때 각 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똑같다. 여러분 보시면,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 수소 한 개 분자인 거잖아요. 수소 기체 한 개의 분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수소 분자 한 개에 차지하는 부피가 10ml라고 쳐볼게요. 그럼 염소 분자 한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붙어서 한 개죠. HCl2.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는 어떨까라고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10ml. 왜요? 어차피 개수가 부피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염화수소의 부피는 10 플러스 10 해가지고 20이라고 해서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떠오르겠죠. 그쵸? 이런 생각으로 밑에 있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 거 볼까요? 질소 분자 한 개죠.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가 10ml 라고 쳤을 때 수소 분자 3개죠. 하나, 둘, 셋. 3개가 차지하는 부피는 30ml.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암모니아 부피는 40ml 일 것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위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자세히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 기체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일정한 부피 비비가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기체 반응 법칙인데, 이 기초가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는 일정 분자의 개수가 차지하는 부피는 동일하다는 개념인 거고, 다시 내려와서 우리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분자를 몇 개 만드는지 살펴본다면, NH3가 암모니아 분자식이니까 우리 개수를 맞춰본다면 여기 2가 되겠죠. 한 개의 질소 분자가 3개의 수소 분자와 반응해서 2개의 암모니아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질소 1개와 수소 3개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분자는 2개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암모니아가 차지하는 부피는 20ml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여러분 좀 헷갈려가지고 뭔가 10 플러스 30은 40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기체의 부피는 반드시 분자의 개수를 의미하고, 위에가 20이 나온 이유는 실제 수소 기체 한 분자와 염소 기체 한 분자가 반응을 하면 2개의 염화수소 분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1대 1대 2의 부피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 부피비가 1대 1대 2고 여기는 1대 3대 2가 나오는데, 부피비는 뭐와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부피비는 반응 입자의 개수비와 같고, 이 개수비는 개수비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겠죠. 개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써져 있는 숫자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염화수소가 만드는 반응식을 보면 반응 입자의 개수비는 1대 1대 2고 개수비도 1대 1대 2일 것이고 부피비도 1대 1대 2가 나오죠. 나의 우리 반응식을 살펴봐도 개수비 1대 3대 2, 개수비 1대 3대 2, 부피비 1대 3대 2. 이걸 나중에 몰수비 뭐 이런 것도 배우긴 한데, 지금은 여러분 거기까지 모르셔도 괜찮고, 다 넘어와서 가에서 수소와 염소는 1대1의 질량비가 틀렸죠. 여러분 뭐예요? 부피비.
수소와 염소의 질량비가 1대1이려면 수소 기체와 염소 기체의 질량이 똑같아야 돼요. 왜요? 둘은 1대1의 개수로 반응을 하니까. 질량비 틀렸죠? 질량이 실제 다르니까. 선생님, 질량이 다른데 부피가 같을 수 있나요? 기체에서만 성립을 한다.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에서만 성립한다. 이상기체에서만 성립한다. 라고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셔도 괜찮고, 일단은 우리가 부피 비인 거 체크만 해주세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할 때 기체 부피는 감소하죠. 실제 우리가 10ml의 질소와 30ml의 수소로 반응시켰더니 20ml의 우리 암모니아를 만들었으니까 암모니아 분자는 이거 모양 조심해야죠, 여러분. 이거 NH4 형태인 거죠. 그래서 틀렸죠. 하나가 없어야죠. NH3 형태.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다. 저희가 배운 것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그쵸? 광합성과 세포, 호흡. 중학교 수준까지만 배웠다면 여러분들 호흡이라고 배웠을 것이고, 이 광합성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거죠. 호흡은 우리 생물이라면 모두 다 하는 거. 식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어나는 거. 생물의 어디서?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거죠. 광합성의 우리 반응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반응시켜서 이때 빛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유기양분인 포도당과 부산물로 산소 기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세포호흡은 어떻게 보면 광합성의 역과정이다. 포도당을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이용한다. 그래서 묶어서 외워주는 게 좋겠죠. 우리 광합성과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에서 나오고 생명과학 1에서도 우리 2단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암기해놓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봅시다. A는 이산화탄소 맞겠죠?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산소 기체가 출입하는 거 맞겠고,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이 그쵸? 분해가 아니라 합성된다라고 말해야겠죠. 답이 그래서 3번. 자, 신경계 파트네요. 신경계 파트에서 신경계는 생명과학 1에서 3단원에서 암기할 내용으로 꽤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항상 강조를 하지만 이 통합과학, 그 다음에 중화과학,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울 원과목들, 이 세 가지는 생각보다 연계성이 강하다. 그래서 과학이 사실 중학교 때부터 기초를 잘 쌓아놓으면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꽤 많이 활용이 되면서 쉬울 것이다. 뒤늦게 공부하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신경계 문제가 될 것이고, 보시면 A는 대뇌, 고등활동 담당의 중추가 될 것이고, B는 우리가 중뇌, C는 연수가 될 거고, 이게 포인트가 이 부분, 중뇌 위에, 여기가 뭐죠? 그렇죠? 간뇌죠. 우리 그림상 간뇌가 딱 중앙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이 중간뇌를 가운데 있다 보니까 중간뇌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뇌의 정중앙에 있는 건 간뇌더라. 사이간자에서 사이간, 중간뇌와 대뇌 사이에 있다라는 의미인데, 뭐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고, 어쨌든 간뇌의 위치와 중간뇌의 위치 헷갈리면 안 되시고, 간뇌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다. 중간뇌 같은 경우는 우리 안구 운동, 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여러 가지 반사 운동을 담당하고, 연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화, 호흡, 심장박동, 그 밖에 뭐 재채기, 하품, 그 다음에 침고임, 구토, 이런 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반사들의 중추가 연수.
어쨌든 그런 것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되뇌 고등활동. A는 되뇌이다. A는 연합뉴런이 있다. 연합뉴런은 뇌와 척수는 다 연합뉴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B는 동공 크기, 안구운동 맞겠고, C는 심장박동 맞겠고, 뇌는 말초가 아니라 우리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뭐냐? 우리가 뇌와 척수. 뇌와 척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쵸?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먼저 눈에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림이 분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13번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화면 페이지가 흑백이기도 하고 되게 작게 보이다 보니까 이거 자세히 모르겠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문제 보시면 지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분열기 세포돼요. 분열기 세포. 분열기 세포라고 안 나와있죠?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이고, 우리가 물어볼 A와 B는 각각 준기 세포이다. 우리가 세포 분열 과정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나뉘고,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죠. 전중후말은 우리가 분열기라고 부르고, 간기는 분열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이 간기가 가장 길다. 세포 주기상. 어쨌든 지금 A와 B는 전기와 중기세포니까 즉 분열기 세포를 나타낸 것이고, 우리가 포인트는 이 분열기 세포 때는 염색체 형태가 관측이 된다면 간기 때는 염색체가 다 풀려있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A는 전기이다. A와 B는 전기와 중기 중 하나인데 B가 지금 가운데에 섰네요. 그쵸? 우리 중기는 염색체가 세포 가운데에 쭉 배열되어 있는 형태고, 이때 관찰이 가장 용이하다라고 배웠지만 어쨌든 가운데에 서 있는 건 B고, B가 중기가 될 것이고 A가 전기가 되겠죠. 맞겠네요. B에서 염색체 관찰된 거 맞겠고, 왜요? 분열기니까.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든 딸세포는 모세포보다 염색체 수가 적다. 아니죠. 우리 체세포 분열은 EN세포로부터 EN의 딸세포를 만드는 거고, 반대로 우리 감수 분열은 EN에서 N의 염색체의 개수를 가진 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은 사람의 심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필요 없는 거 잠깐 지우면 여러분 필기노트 못 보죠. 그래서 좀 빈칸을 잘 활용해서 써볼게요. 심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우심실과 좌심방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심장 구조를 그려보면은 4개의 방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근데 이게 우리 몸을 돌려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쪽으로 우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쪽이 왼쪽 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방실 그래서 우심 방, 우심 실, 좌심 방, 좌심 실이 되겠고, 그러면 B가 지금 좌심 방이 될 것이고 A가 우심 실이 되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근데 우리 혈액의 흐름은 어떻게 되죠? 좌심실에서 나가서 온몸으로 향해서 온몸을 지나온 우리 혈관이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 오케이, 여러분 다시 심장으로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 정맥. 그리고 모든 피는 심실에서 나가고 심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좌심실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혈관 이름 동맥인데 온몸을 도는 동맥이라 해서 대동맥. 우심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맥인데 온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정맥. 이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다시 우심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나가게 될 건데, 우심실로 나간 우리 혈관은 폐로를 지났다가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심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동맥이지만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폐동맥, 폐를 지나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정맥일 것이고 폐정맥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죄송해요. 그 광고차가 지나가가지고 잠깐 녹화를 중지했는데 다시 계속 볼게요. 자, B는 우심실이다. 틀렸죠? B는 우리 좌심방이 될 것이고 A가 수축할 때, 우심실이 수축할 때 폐동맥으로 우리 혈액이 나가야하기 때문에 판막이 닫히면 안 되겠죠. 열려야겠죠. 혈액의 산소 농도는 폐를 지나고 나서 높아질 거기 때문에 폐정맥이 폐동맥보다 높다. 맞겠네요. 답이 2번. 자, 15번. 영양소 검출 반응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갈까요, 여러분? 뭐 여러분 좀 더 복잡하게 배웠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녹말과 아이오딘이나 칼륨용의 무슨 색이죠? 그쵸? 청색, 청람색.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 선, 죄송해요. 순간 기억이 안 났네요. 지수선, 그 다음에 단뷰보,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지수선은 지방과 수단3가 만나면 선홍색이 나온다. 단뷰보는 단백질과 뷰리 반응을 시키면 보라색이 나온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시험관 ABC에 달걀 흰자액, 달걀에 뭐가 있죠? 그렇죠. 단백질이 있죠. 단백질을 넣어놓고 A는 증류소, 대조군이 되겠죠. B는 수단3, C는 뷰렛 용액을 넣었을 때 색깔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면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이 C와만 반응을 하겠네요. 반응해서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보라색이 나타나겠죠. 나머지는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 B 같은 경우도 반응을 안 할 것이고 기억 청람색으로 변화 아니죠. 반응 없죠. C의 색깔 변화로 달걀 흰자에게 단백질이 있으면 알 수 있다. 알 수 있을 것이고 수단3는 지방 검출에 이용한다. 맞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 계속 볼까요? 자, 다음은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이다. 대륙 이동설 증거는 뭐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3가지를 주장을 했네요. 첫 번째, 해안선 모양의 일치. 여기 뭐 남아메리카 대륙이나 동해안선의 모양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 모양, 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 이런 것들은 자세히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대륙의 경계면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렇게 일치한 해안선 쪽에서 비슷한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발견한 퇴적층의 모습도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원래 현재 빙하가 존재하면 안 되는 곳에, 온도가 높아서 그런 빙하가 존재하지 안 되는 곳에 빙하가 존재하는 흔적이 발견되고 그 빙하의 흔적들을 모으면 남극 중심에 분포되어 있더라. 그래서 세 개 다 맞는 말인 거고, 대륙 이동설 증거 4가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해안선 모양의 일치와 빙하의 흔적, 그 다음에 비슷한 모양의 화석의 발견, 그 다음에 비슷한 퇴적층이 나타남, 뭐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지구 시스템 내용인 거고, 우리 지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이나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도 잘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은 가 같은 경우는 지구의 수권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육지의 물 분포를 나타냈대요. 오케이, 수권 같은 경우는 크게 해수와 육수로 나누는 거고, 해수는 우리가 사실상 97.5% 지구 시스템의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육수는 매우 소량 2.5%에 해당한다. 이 육수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빙하와 지하수와 그 다음에 하천, 호수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상 이 중에서 빙하가 약 2.0% 이상을 차지하더라. 그러면 지하수와 하천, 호수는 전체 양의 0.5% 이하인 거고 사실 이 0.5%를 저희가 뭘로 쓸 수 있냐? 생활용수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용수로 지구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물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죠. 자, 문제 봅시다. 지구의 물은 대부분 해수이다. 맞죠? 해수로 이루어져 있고 기억은 빙하. 지금 육지의 물분포, 육수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기억은 빙하 맞겠네요. 생활용수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수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안 되겠죠. 우리가 대충 봐도 지금 이거는 2.5%의 30.4%인데 한 0.75에서 8%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안 될 것이고. 자, 계속 볼게요. 18번 보시면 별의 일주운동이네요. 그쵸? 우리 별의 일주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학에서도 꽤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여기서 중학교 수준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별의 일주운동이 일단 왜 나타나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별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별도 큰 뭐 은하 기준으로 봤을 때 공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전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우리 행성 입장에 봤을 땐 거의 정지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고 원래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일주운동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상대적으로 저희는 그 별에 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별의 운동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말 그대로 하루의 운동이기 때문에 별의 일주운동은 지구의 하루의 운동,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더라. 죄송해요. 발생하고 우리가 북, 남, 동서남북 4개의 방향으로 봤을 때 별의 일주운동을 관측할 수 있지만 지금 디테일한 걸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 그냥 가볍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다음과 같은 별의 모습은 북쪽 하늘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별의 일주운동일 거고 이게 남쪽과 북쪽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남쪽 같은 경우는 이 별의 이 둥그런 회전 운동의 일부만 관측이 되지만 북쪽 하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우리 동그란 회전 모양이 다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남쪽과 먼저 비교를 해보면 남쪽은 우리가 일주 운동의 모습이 일부만 관측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남쪽의 모습이고 이게 북쪽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회전 방향을 생각해보면 북쪽 하늘을 관측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이다. 시계 반대 방향 체크를 하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회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이니까 남쪽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서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동쪽이랑 서쪽도 체크를 해 볼게요. 우리 동쪽이나 서쪽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운동을 할 거로 추측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신 친구도 있겠지만 지구의 전축은 어떻게 돼 있다? 그렇죠. 기울어져 있다. 지구의 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을 관측했을 때 우리가 별의 일주 운동이 마치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형태로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쪽 하늘을 관측하면은 위로 올라가는데 대각선으로 올라가더라. 왜요?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서쪽 하늘을 관측한다면
아래로 내려올 건데 대각선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의 일주운동 모습을 보시고 우리 어느 쪽 방향 하늘을 관측한 건지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남쪽과 북쪽이 헷갈리겠죠. 서쪽과 동쪽은 우리 쉽게 판단이 되겠지만 어쨌든 문제에서는 우리 동그란 모습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북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다 맞겠고, 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지구의 공전이 아니라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틀렸죠. 그래서 답이 1번. 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와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그럼부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그래프 분석을 해보는 거지만 결국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다. 증가할 것이다. 왜요? 온실 효과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특성인 온실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프 분석을 해봐서 푸는 문제들이에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문제 보시면 지구의 평균 기후 변화 폭을 물어봤네요. 기억 보기에서. 기억 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화폭을 물어봤기 때문에 14.0에서 14.2, 즉 0.2의 변화폭을 보일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14.5보다는 안 되겠죠. 뭐 14. 대충 5 이하 부터 시작해서 14.9 정도 되니 우리 적어도 0.4 이상이겠네요. 그러면 니은 기간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틀렸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뭐 저희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 기온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맞겠고, 우리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 빙하가 녹게 되고, 빙하가 녹게 되면은 당연히 바닷물의 높이, 해수면 높이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맞겠죠. 답 4번. 자, 마지막 20번. 우주 팽창에 따른 은하사의 거리다. 우리가 통합과학이나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도 우주 파트는 꽤 중요하고 암기할 내용이 많다 보니 체크해 주시고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가 동적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점 커지고 있다. 근데 이때 포인트가 우리가 별과 별,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그 별들 사이, 은하 사이의 거리가 클수록 멀어지는 속도, 그걸 후퇴 속도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거든요. 후퇴 속도가 빠르더라. 더 빨리빨리 멀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입증하는 실험인데, 지금 은하 사이의 거리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니까 풍선을 작게 해본 다음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 스티커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은하가 되겠죠. 은하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A, B, C, D의 거리를 각각 줄자로 줬는데, 다 같은 경우 풍선을 더 크게 불었대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시킨 거죠? 그쵸. 더 크게 증가시켜 봤겠죠. 그랬더니 보면 당연히 우리 나에 비해서, 과정 나의 실험에 비해서 풍선을 더 크게 분 다의 실험 때 거리가 더 커진 모습을 관측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은 은하에 해당한다. 스티커 은하 맞겠죠. B와 C의 거리는 나보다 다에서가 멀다. 지금 문제 실험 결과에서 B와 C의 거리는 주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비교해보면 다가 더 길겠죠. 맞겠고,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풍선의 팽창에 따른 거리의 변화값이 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후퇴 속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풍선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이 5번.